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연식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는 연대에서 박사를 하진 않았고요. 그 영국 캠브리지에서 박사를 하고, 얼마 전까지 미국 노스웨스턴에서 후닥으로 NIH K9 펠로우를 있다가, 올해 9월부터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고, 혹시 흥미 있으신 분들, 혹은 좋은 또 콜라보레이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프레젠테이션 제목은 Next Generation Medical Systems, a Bioresorbable Pacemaker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이 슬라이드로 발표를 영어로만 했었어서 어떤 단어들은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영어 단어들을 좀 쓸 텐데 중간중간 어려운 단어들은 한국말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잘 모르시겠는 단어가 있으시면 나중에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바이오리저버블 페이스메이커라고 할 때 이 바이오리저버블이 어떤 뜻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닌데 바이오리저버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바이오리저버블 일렉트로닉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렉트로닉 시스템인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단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몸속에서 녹아서 흡수되는 그런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뭐 바이오디그레이더블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땅속에 묻었을 때 없어지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디그레이더블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더 스페시픽하게 몸속에 들어가서 물이나 혹은 효소 단백질 같은 것들과 반응해서 녹아서 없어지고 그것이 우리 몸에 무해하기 때문에 이런 컨셉을 우리가 바이오리소버블 일렉트로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여드리는 이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입니다. 이제 링 오실레이터 디바이스인데 이것을 PBS라는 이제 시뮬레이드 그 바이오 플루이드 안에 넣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10분 정도 지나면은 이 디바이스가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 케미컬 리액션을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아이온들이 거의 다 그 몸에 무해한 친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컨셉의 디바이스를 이제 사용해서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의 연구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 어디다가 쓸까? 저는 이 디바이스에 이제 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저의 동료들인 노스웨스턴의 카디올로지스트, 심장과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페이스메이커 컨셉에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들어요. 보통은 이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가 익숙하실 텐데 여기 보시는 이제 메트로닉스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몸속에 넣고 심장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평생 동안 이 디바이스를 차고서 다니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심장 박동을 하게 해주거나 혹은 이 디바이스 자체가 심장 박동을 이제 일으키는 이런 디바이스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포커스를 한 것은 이런 permanent pacemaker가 아니라 temporary cardiac pacemaker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permanent pacemaker가 평생 쓰는 것이라면 temporary pacemaker는 아주 잠시 동안 사용하는 페이스메이커라는 뜻입니다. 모양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몸속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 디바이스는 보통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한 사람이 심장 수술을 받았다라고 할 때 심장 수술을 받고 나면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는 심장이 펑션이 온전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디바이스를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딱 회복 기간에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temporary pacemaker라고 하는 거고, 혹은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아이처럼 이제 그 선천적인 심장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은 사실 몸이나 혈관이 너무 작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그 트랜스피너스 페이스메이커 같은 걸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또 이런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 페이스메이커 디바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용으로 쓰이고 있는 디바이스에 디바이스 자체의 문제 때문에 있는 크리티컬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바로 percutaneous wire라는 건데요. 이 디바이스 보시는 것처럼 밖에 그 제네레이터 작동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몸을 관통해서 심장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관통 부위가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감염의 위험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항생제를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 이제 감염균이 계속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이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도 없겠죠. 뭐 계속 항생제를 맞을 수는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자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걸 심지어 몸을 관통해서 하고 있으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당연히 병원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겠죠. 이런 첫 번째 큰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temporary device여서 언젠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는 과정이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은 제거하는 방법이 그냥 밖에서 디바이스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쑥 빨려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 와이어가 이렇게 고리처럼 돼 있는데 여기 foreign body reaction에 의해서 fibrotic tissue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 고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이 와이어 부분에 텐션이 걸려서 와이어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는 게 이 몸속에 남아있는 와이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오픈 체스트 서저리라고 해서 갈비뼈를 다 드러낸 다음에 이 와이어를 제거하는 굉장히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심장 티슈가 훨씬 얇고 또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밖에서 빼는 걸로는 굉장히 러프한 그 작업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 아이들의 심장 티슈가 이렇게 우리가 perforation이라 해서 천공, 다시 말해서 그냥 거기에 구멍이 뚫릴 수가 있어요. 그럼 피가 줄줄 새고 너무 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러면 와이어리스 하면서 바이오 리소버블한 페이스메이커를 개발해 보면 어떨까? 첫 번째로 만약에 디바이스가 와이어리스 하다면 마치 우리가 핸드폰 와이어리스로 충전하는 것처럼 이 디바이스도 기존의 이 몸을 관통하는 이 부분에서의 모든 리스크들을 다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염원도 사라지니까 항생제를 맞을 필요도 없고 뿐만 아니라 몸도 편하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작동 기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겠죠. 뿐만 아니라 만약 이 디바이스가 바이오 리소버블 몸속에 들어가서 잘 작동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디바이스라면 removal surgery, 다시 말해서 제거하는 수술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면 제거하는 수술에서 발생되는 아까 얘기했던 뭐 선이 끊어지고 뭐 그 천공이 생기고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컨셉은 굉장히 보기엔 좋지만 구현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컨셉을 구현할 때 있었던 세 가지 큰 이슈를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long-term stability. 이것은 장기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머티리얼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fabrication process, 어떤 그 패브리케이션과 관련된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시스템 레벨 인바디먼트를 할 때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몸속에서 녹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라고 하면 그럼 그렇게 몸속에서 녹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만들 때는 세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슐레이터, 세마이컨덕터, 컨덕터, 한국말로는 부도체, 반도체, 도체죠.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몸속에서 녹는 도체, 우리가 도체는 보통 메탈을 얘기하는데, 몸속에서 녹는 메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통 이제 세미나를 하러 다니면 질문을 하면 막 저희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데 그냥 저 혼자 대답하겠습니다. 보통은, 잘 생각을 못 하시지만, 사실은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답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비타민의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메탈의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처럼 뭐 아이런, 마그네슘, 징크, 몰리브데넘 이런 것들은 제가 화학식도 써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이온화 되면서 몸속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의미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런 메탈들이 전도성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몸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흡수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무해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물질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디바이스를 만들게 된다면, 그런 디바이스는 마치 비타민처럼 뭐 전혀 거부감 없이 우리 몸에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런 머티리얼들이 몸속에 녹냐?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죠. 이거는 몰리브데넘이라는 이제 메탈인데 여기 보시면 몸속에 들어갔을 때 몸속은 아니고 이제 그 시뮬레이티드 바이오 플루이드에 들어갔을 때 표면에 옥사이드층이 먼저 생기다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생기고 점점점 두께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두께가 줄어들고 옥사이드층이 생기면서 전도도도 처음에는 굉장히 높다가 점점 낮아지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몰리브데넘과 옥사이드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내려간다는 것은 이것이 어쨌든 이온화되면서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컨덕터, 메탈은 이런 식으로 그 비타민에 속해 있는 그런 메탈들을 쓰면 되겠네. 그러면 반도체에는 어떤 물질을 쓰면 좋을까요? 혹시 반도체 물질 중에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반도체 물질이 이제 실리콘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어떤 비타민들은 뒤에 보면은 실리콘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도 몸속에서 물에 녹거든요. 이게 실리콘이나 혹은 실리콘 뭐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리콘 옥사이드가 보통 그냥 유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유리가 물속에 녹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실리콘을 굉장히 얇게, 이게 지금 한 100나노미터 정도인데 얇게 만들어서 물속에 담그면 시간에 따라서 10일만 지나도 이렇게 확 없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이 실리콘이 여기 옆에 있는 이 물들과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여기 보면 막 본등이 막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 본등이 끊어져서 실리콘 애텀을 이렇게 떼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리콘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도체와 반도체가 됐으니까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너무 익숙하죠. 뭐 몸속에서 녹지 않는, 몸속에서 녹는 폴리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몸속에 녹는 실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에서 오는 셀룰로즈 같은 물질뿐만 아니라 뭐 PLG 이런 것들은 몸에 녹는 실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머티리얼들이 준비가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바이오 리저버블, 몸속에 들어가서 녹을 수 있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 비타민이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 들어가는 모든 물질들이 비타민 안에 있는 물질처럼 녹아서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이지만 사실상 들어가는 양도 굉장히 적어요. 비타민에 비해서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디바이스를 만들 때 저희는 이렇게 나노미터 사이즈까지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램 단위로 찾아봤을 때 보통 비타민이 한 밀리그램 단위 들어가면 여기서 마이크로그램 단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체는 거의 무해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걸로 만들어서 쓰면 되겠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타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을 디바이스처럼 우리 몸에 심장 옆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상이 되시나요? 당연히 작동이 잘 안 되겠죠. 녹아서. 그쵸? 이 디바이스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몸속에 들어갔을 때 스테이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프루브 오브 컨셉으로 제 그 선배들이 이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뭐 동물 몸속에 넣게 되면 한 하루밖에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일단은 마치 비타민처럼 디바이스가 너무 이제 리지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은 사실 소프트하고 이렇게 다이나믹스도 좀 있는데 이렇게 몸이 움직이다 보면 너무 잘 깨지고 그리고 그 그 연결 같은 것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인캡슐레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뭔가 이렇게 뭐 방수 처리 같은 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인터페이스 같은 데로 물이 다 새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디바이스는 사실상 메디컬 디바이스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템포럴 페이스메이커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만 해도 정말 저희가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생각을 한다면 몸속에서 30일 정도는 릴라이블하게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백그라운드가 신소재 공학입니다. 머티리얼 사이언스인데 머티리얼 사이언티스트로서 이제 한번 찾아본 거죠. 그러면 기존에 어떤 물질들이 있냐? 올게닉 그 뭐 폴리머 물질로 인캡슐레이션을 하면은 조금 스테이빌리티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PLGA 이런 기존에 뭐 FDA approval 된 그래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 바이오메디컬 스캐폴드 같은 것들에 쓰이고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바이오 컴패터블하고 바이오 리조버블 하죠. 근데 문제는 스웰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풀어 오르면은 사실은 인캡슐레이션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PBTPA라는 물질도 인캡슐레이션 성능이 좋은 물질도 개발이 됐는데 여전히 스트레쳐블 하지도 않고 어드이전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럼 바이오 리저버블 하면서 스트레쳐블한 물질은 없나?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뭐 POC 같은 물질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물질은 여전히 어드이전이 좋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 폴리머에서 어드이전을 잡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어드이전 하면은 스트레쳐블 하면서도 어드이전이 있는 물질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런 물질들을 보통은 셀프 힐링 엘라스토머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셀프 힐링 엘라스토머는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물질들로는 지금 저희가 원하는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 스트레쳐블 하면서 어드이전도 좋으면서 바이오 컴패터블 하면서 바이오 리저버블 녹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웰링이 크지도 않은 이런 머티리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제가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Stimuli Responsive Polymer, 다시 말해서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폴리머인데 다이나믹 코밸런트 본드를 갖고 있는 폴리머를 만들어 보자. 이거 보신 분들이 약간 의아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코밸런트 본드, 공유결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가장 스테이블한 결합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합이 다이나믹하다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 연구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코밸런트 본드를 리버서블하게,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리버서빌리티라는 거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연력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실은 리액션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이 리액션에서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를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일리버서블하게도 만들 수 있고 리버서블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스티뮬라이 리스폰시브 폴리머라는 개념은 뭐냐면 기존에는 일리버서블 하던 이런 식의 폴리머들을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을 가해줘서 리버서블한 리액션으로 만들면 그래서 심지어 코밸런트 본딩이 만들어지는 리액션조차도 리버서블하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컨셉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이 있냐? 실제로 뭐 제가 만든 개념은 아니고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Diels-Alder 리액션이라는 것도 있고 trans-esterification, trans-amination, 뭐 trans-carbamylation 이렇게 많이 있죠. 보통 esterification, amination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한 방향 리액션인데 트랜스라는 것은 이것이 이 리버서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다이나믹 코밸런트 리액션이 사실은 있기는 했지만 많이 연구가 되진 않았었고 특히 바이오 리저버블 폴리머로 만들어진 적은 없어서 제가 바이오 리저버블 폴리머면서 다이나믹 코밸런트 본딩을 갖고 있는 폴리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몸속에서 녹아야 되기 때문에 녹을 수 있는 본딩들, 이스터나 유레탄 본드를 갖고 있으면서 어드이전을 좋게 만드는 건 다이나믹 코밸런트 리액션을 사용하고 또 디그라데이션 프로덕트까지 고려한 이런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만든 폴리머의 이름이 BDCPU, 그냥 바이오 리저버블 다이나믹 코밸런트 폴리우레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정말 이 머티리얼이 어드이전에 좋게 만들까?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의 바이오 리저버블 메탈 같은 것을 그냥 이렇게 놓고 이것을 이렇게 폴리머 둘 사이에 이렇게 겹쳐 놓는 거죠. 그래서 핫프레스를 하게 되면 이 폴리머와 폴리머 사이에서 이 다이나믹 코밸런트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둘 사이에 굉장히 강한 새로운 공유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물질이었지만 이 새로운 공유 결합을 통해서 한 물질처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실제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드이전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정말로 아까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바이오 리저버블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적용해봤더니 일단은 인캡슐레이션이기 때문에 워터 베리어 프로퍼티도 굉장히 좋고요. 뿐만 아니라 바이오 리저버블 해야겠죠. 당연히 몸속에 녹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녹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같은 거를 첨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녹는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머티리얼 자체가 바이오 컴패터블하고 그런 바이 프로덕트도 다 바이오 컴패터블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첫 번째 퀘스천, long-term stability는 BDCPU, 다이나믹 코밸런트 본드를 갖고 있는 물질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 거를 해결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걸 어떤 모양의 디바이스로 만들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이오 리저버블 디바이스라는 컨셉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리딩 그룹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제가 포닥을 했던 노스웨스턴의 존 라저스 그룹이고 또 하나가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지난 바우트 그룹인데 둘이 어프로치가 달라요. 사실은 이런 바이오메디컬 디바이스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이제 functional reliability랑 mechanical stability거든요. 그래서 이 존 라저스 그룹에서는 이놀게닉 머티리얼을 통해서 이런 걸 구현한 거예요. 이놀게닉 머티리얼이라고 하면 그냥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프로세스랑 실리콘 물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functional reliability는 굉장히 좋아요. 다시 말해서 작동은 정말 잘하고 퍼포먼스도 정말 잘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몸속에서 스테이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실리콘 같은 물질도 굉장히 얇게 만들면 플렉서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여러 겹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두께가 있어져 버리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프레자일해지는 거죠. 그래서 몸속에 넣게 되면 조금 움직이다 보면 이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떠냐? 전부 다 폴리머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스테이블하죠. 왜냐하면 정말 소프트하고 마치 우리 몸처럼, 우리 장기처럼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도 뭐 포리메들 리액션도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reliable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폴리머 기반의 세마이컨덕터나 컨덕터의 그런 성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메디컬 디바이스로 쓸 만큼의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그러면 하이브리드 스트럭처로 만드는 건 어떠냐. 펑셔널리티를 감당하는 부분은 이노르게닉으로 하면서 실제로 외부와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들은 오르게닉으로 해서 오르게닉, 이노르게닉 하이브리드 스트럭처로 릴라이빌리티랑 스테이빌리티를 다 가져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패브리케이트 할 거냐. 왜냐하면 이런 빅그룹들에서 뭐 이런 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패브리케이트를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뭐 몸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작게 만들고 이런 식의 멀티 레이어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런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머티리얼 자체가 물에 녹는 머티리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아세톤에 뭐 IPA에 뭐 디벨로퍼에 저희가 이제 웹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뭐웹 애칭 뭐 이런 프로세스도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온갖 수분 혹은 어떤 액체에 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놀게닉으로만 하면 사실은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올게닉이 같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이슈가 뭐냐면 rate of degradation difference라고 물질들 간의 녹는 속도가 다른 게 사실은 되게 크리티컬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 표가 뭘 나타내냐면 이 다이렉트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만 저희가 머티리얼 쓰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이렉트릭, 세마이컨덕터, 컨덕터인데 각각의 물질에 따라서 그 녹는 속도가 달라요. 물속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리콘, 그 세마이컨덕팅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에 3나노 정도 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컨덕터로 쓰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하루에는 7,200나노가 녹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녹잖아요. 그러면은 이 디바이스가 이제 녹아서 없어지지 않게 우리가 30일을 쓰는 게 목표라고 할 때 30일 정도 쓰려면 뭐 실리콘은 한 90나노, 러프하게 계산해서 마그네슘은 한 21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그 thickness difference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fabrication을 할 때 이거 저희 쪽 그 고려 사항이긴 하지만 에너지 릴리즈 레이트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 에너지 릴리즈 레이트 어떤 거냐면 되게 재밌는 개념인데 이 에너지 릴리즈 레이트가 낮으면 쉽게 얘기해서 본딩이 좋아져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굉장히 얇은 플라스틱 필름 같은 거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싹 잘라붙잖아요. 물론 뭐 그건 한 마이크로미터나 밀리미터 thickness여서 정전기나 이런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유리 같은 것도 굉장히 얇게 나노미터 사이즈로 만들면 이런 그런 좀 그 이 다른 물질에도 굉장히 잘 붙어요. 어떤 접착제도 없이. 그게 이제 에너지 릴리즈 레이트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한 본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상 이런 나노 패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리콘 나노멤브레인은 에너지 릴리즈 레이트이 낮은데 이 마그네슘 같은 디바이스에 들어가야 되는 마그네슘 에너지 릴리즈 레이트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이 마그네슘은 기존의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로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어드히시브를 쓰지 않으면.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쓰고 있던 포토 리소그래피 프로세스나 혹은 솔루션 베이스 프로세스는 일단은 웹 프로세스, 솔루션을 쓰는 프로세스여서 이런 바이오 리소버블 머티리얼들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디그라데이션 레이트 디퍼런스 문제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머티리얼들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만든 그 폴리머, 바이오 리저버블 폴리머 인캡슐레이션의 인트린식한 어디전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기존의 레이저 커팅이랑 합쳐서 쓰면 드라이 프로세스면서도 다이렉트 패터닝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앞서 그 만든 이 BDCPU라는 물질은 이종 물질, 다시 말해서 물속에 녹는 아까 말씀드린 뭐 마그네슘, 띡한 마그네슘 같은 거랑도 굉장히 잘 붙습니다. 여기에 있는 본딩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드이전도 굉장히 높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이 어드이전이 없을 때는 사실은 하이 레졸루션 패턴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드이전 덕분에 우리가 레이저 어블레이션을 통해서도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그런 테크닉을 쓰지 않아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인데 굉장히 높은 레졸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BDCPU라는 물질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를 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세컨 레이어를 올리고 또 하나 붙인 다음에 세컨 레이어를 깎으면 지금 여기 거의 동일하게 세컨 레이어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요거 위에 또 하나의 메탈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 자체에 아까 다이나믹 코밸런트 본딩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드이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레이어를 올리고 완전히 핫프레싱을 하고 레이저 어블레이션 하면 이런 식의 perfectly encapsulation 된 머티리얼을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디바이스를 왜 만들었냐면 이 저희가 만들려는 그 디바이스를 이제 와이어리스로 작동을 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와이어리스 코일이거든요. 이 코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인덕티브 커플링 한국말로는 그 전자기 유도 방식에 의해서 배터리가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AC 시그널을 주게 되면 이 인덕티브 커플링 그 효과에 의해서 이 코일이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 리저버블 다이오드가 있을 때 rectify 정류를 해서 DC 시그널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 DC 시그널로 우리가 세포나 심장 같은 것들을 이제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트레쳐블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폴리머 자체는 스트레쳐블한데 디바이스를 스트레쳐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디바이스를 스트레쳐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하이브리드에서 이놀게닉 부분을 서펜틴 스트럭처를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트럭처는 실제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바이스가 하이브리드지만 여전히 스트레쳐블하고 트위스터블하고 밴더블하고 굉장히 소프트한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 만들고 싶었었던 바이오 리저버블 카디악 페이스메이커를 우리가 이제는 이 기술들을 기반으로 이 머티리얼과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린아이 그 심장 사이즈랑 어른 심장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할 때도 실제로 쥐도 있고 토끼도 있고 개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이즈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쥐 같은 경우에는 요 제일 작은 사이즈로 표면에 부착시킨 다음에 요 리시버 파트는 서큐테니어스 다시 말해서 피부 바로 피하랑 그러니까 피부랑 근육 사이에 이 부분을 딱 놓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거는 개 심장인데 개 심장 같은 경우는 요 디바이스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 디바이스가 작동을 잘 할까? 이 디바이스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reliable 하면서도 stable 합니다. reliable 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사이즈의 그 동물의 심장들을 충분히 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동영상은 이제 G의 심장에 연결한 동영상입니다. 보시면 지금 정상 심장 박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디바이스를 turn on 하면 지금 막 바이브레이션 되는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페이싱 리듬이거든요. 그러다가 트랜스미션 코인, 저걸 하향을 딱 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동영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와이어리스로 에너지를 전달해서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류 작용을 통해서 레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이게 AC를 DC로 바꿔서 뛰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쥐 심장과 토끼 심장과 개 사람 심장도 충분히 뛰게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제가 기존의 바이오 리저버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는 하루 정도밖에 작동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디바이스는 몸속에서 30일이 넘도록 있어도 스테이블하게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새로 개발한 머티리얼과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로 굉장히 인캡슐레이션이 좋은 물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든 이 바이오 리저버블 카디악 페이스메이커를 통해서 기존의 페이스메이커로 하던 그런 치료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AV 블락, Atrial Ventricular Block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전기적인 연결이, 커넥션이 끊겼을 때 실제로 심방이 뛰면 그거에 따라서 심실이 뛰어야 되는데 심방이 뛰었는데도 심실이 뛰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보통은 페이스메이커를 써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저희가 개발한 페이스메이커를 통해서도 동일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페이스메이커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죠? 바로 이 디바이스는 기존과는 다르게 몸속에서 녹아서 없어지는 디바이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쥐의 몸속에 이렇게 넣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디바이스가 점점 없어지죠. 실제로 열어봤을 때도 디바이스가 이렇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몸속에서 녹을 수 있는 머티리얼들로 만들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제 비타민의 원료나 이런 그 바이오 컴패터블한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블러드 케미스트리처럼 이런 그 테스트를 해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퀘스천, 어떻게 바이오 리저버블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드이전 서포티드 레이저 어블레이션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 바이오 리저버블 디바이스를 정말로 우리가 사용할 때 시스템 레벨로 우리가 사용할 때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hospitalization period라는 거는 입원 기간입니다. 기존에 이제 temporary pacemaker 이런 식의 디바이스들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환자가 입원을 해서 바로 디바이스를 임플란테이션을 했다가 7일 동안 치료를 하고 7일 이후에 이제 디바이스를 다시 제거를 해서 3일 정도 그 입원해서 회복을 한 다음에 퇴원을 한다라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자는 거죠. 그러면 7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이 환자는 최소한 열흘 정도는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원하고서 이제 열흘 후에 나갈 때는 디바이스를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트리트먼트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바이오 리저버블 디바이스는 조금 이거보다는 나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제거 수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시점에 그냥 퇴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알아서 녹아서 없어질 거니까요. 그리고 다 녹기 전에는 그 병원에 들려서 트리트먼트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왜 7일 동안은 그러면 입원을 해 있어야 되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텐데 입원하자마자 여기 이런 거 막 붙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ECG, 그 심장박동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에 이제 삐 하는 이런 그 디바이스 보이고 그 디바이스가 지금 요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박동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심장박동을 도움을 주는 디바이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임플란트한 디바이스가 잘 작동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있으려면 여전히 입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 와이어리스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다고 해도 와이어리스 차저는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 안테나 셋업이라는 게 뭐냐면 와이어리스한 디바이스를 임플란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바이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셋업은 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치료를 할 동안은 이 디바이스들 때문에 여전히 입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와이어리스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 밖에서 심장박동을 측정하는 것도 그리고 몸속에 있는 디바이스를 작동시키는 것도 다 와이어리스로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딱 임플란트 하고 리커버리 되자마자 퇴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이어리스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까지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100% 와이어리스로 작동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낸 아이디어는 임플란터블 디바이스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우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 같은 것과 다 페어링을 시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클로즈 룹 시스템이라는 걸 구현할 수 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ECG를 측정을 해서 이제 계속 측정을 하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걸 이제 계속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핸드폰 같은 데로 보냅니다. 그러면 핸드폰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CPU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앱 같은 걸로 여기서 계속 보내는 이 심장 박동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다가 뭔가 지금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이거를 이제 작동해라. 그러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있는 에너지 트랜스포 모듈이 몸속에 들어있는 스티뮬레이터를 작동시켜서 심장 박동을 전기적으로 일으켜서 치료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잘 치료하고 있는지를 또 여기서 측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뭐 간호사나 의사가 개입할 필요 없이. 이렇게 됐을 때 프랙티컬한 장점은 뭐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빨리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빨리 태어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게 당연히 그 환자에게도 병원에게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환자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편안한 곳에서 회복을 하게 되면. 뿐만 아니라 이 autonomous treatment라고 간호사가 보고서 심장이 떨어집니다 하고서 이거를 켜서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치료의 효과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의사에게 계속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원격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국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큰 병원은 보통 시티 센터에 있고 사람들이 다 외곽에 살잖아요. 그럼 막 3시간, 4시간 떨어진 데도 많고 정말 좋은 병원들은 또 주 몇 군데만 있어서 비행기 타고 막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료만 받으려고 해도 막 1박 2일로 와야 되고 이러면 불편해서 안 오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 한국도 마찬가지죠. 큰 병원들 서울에 거의 있다 보니까 뭐 지방에서 그 병원 때문에 서울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원격 진료가 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디바이스를 제거하거나 혹은 이 치료를 끝내기 위해서 다시 먼 병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바이스는 몸속에서 녹아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그냥 떼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다가 감기 나으면 다시 병원 안 가잖아요. 감기 나은 거 보고하러 병원 가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질병들은 그렇게 치료하지 않는단 말이죠. 몸속에 디바이스가 있으면 제거하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거의 수술에 따른 모든 위험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구현을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코일들이 하나는 외부에서 충전도 할 수 있고 하나는 몸속에 있는 디바이스로 에너지를 와이어리스로 보낼 수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또 블루투스로 연결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이 디바이스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로 ECG랑 respiratory, 호흡을 또 측정을 해서 그 우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면 ECG 같은 걸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작동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쥐의 몸속에는 이미 임플란터블 디바이스가 들어있고 이게 지금 저희가 개발한 스킨 인터페이스 디바이스거든요. 여기서 지금 실시간으로 ECG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 쥐의 호흡이랑 그리고 모션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누르면 여기 ECG가 막 바뀌죠. 이게 뭐냐면 그 페이싱 시그널을 무선으로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정상으로 왔다가 다시 아이고, 끝났네요. 다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는 100% 와이어리스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autonomous treatment, 다시 말해서 자동으로 치료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껐다 켰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거 사람 심장인데 사람 심장을 갖고서 정말로 저희가 만든 그 페이스메이커 시스템이 자동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가 저희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쉬운 알고리즘인데 실제로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뭐냐면 사람의 심장 박동수가 저희가 일반 심장 박동보다 심하게 낮아졌을 때 저희가 그걸 temporary bradycardia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보통은 페이스메이커가 켜지면서 심장 박동을 노멀 상태로 올려주는 게 페이스메이커의 그 주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저희 시스템도 이 알고리즘을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심장을 이제 익스비보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심장 박동을 낮춰서 temporary bradycardia에 딱 왔을 때 자동적으로 이 페이싱 펑션이 딱 켜지고 저희가 또 세팅한 시간이 되면 딱 꺼져서 모니터링을 했다가 아직 회복이 안 되면 또 켜졌다가 또 꺼졌다가 완전히 다시 노멀 상태로 회복이 되면 이게 이제 temporary bradycardia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회복이 되거든요. 회복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디바이스가 켜지지 않도록 autonomous treatment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몸속에 넣는 디바이스는 사실은 사이즈 이슈, 그리고 배터리 이슈 때문에 뭐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의 펑션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디바이스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랑 페어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랑 우리가 그 콜라보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햅틱 모듈인데 우리가 모든 그 기능들이 핸드폰으로 다 보이지만 그것들을 핸드폰으로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그 배터리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이게 진동 같은 걸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햅틱 디바이스가 배터리가 교체가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진동으로 알려주고 우리 하트레이트이 문제가 있을 때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 패턴을 또 저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확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다른 뭐 헤모다이나믹 모듈이나 레스피레토리 모듈이랑 저희가 이것들을 같이 모았을 때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이제 어드밴스드 레벨의 그런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Rate Adaptive Pacing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Rate Adaptive Pacing이라는 거는 임플란터블 페이스메이커도 있는 기능이지만 저희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랑 콜레이션을 그 페어링을 만들어서 이걸 새롭게 구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쉬워요. 우리가 앉아있을 때랑 걸어 다닐 때랑 뛰어 다닐 때랑 심장 박동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메이커에 우리가 그 심장 박동수를 일정한 상태로 세팅을 해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뛰어서 심장 박동이 사실은 높아져서 근육이랑 그 티슈 같은 데다가 빨리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심장 박동이 그대로 있으면 사실상 우리 몸이 피로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심장 박동을 맞춰서 조절해주는 펑션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우리가 Rate Adaptive Pac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이 Respiratory 모듈이라는 것에서 이제 Physical Activity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이 레벨이 올라가죠. 좀 더 빠르게 올라가면 이게 바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호흡수도 같이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호흡은 원래 바로 움직인다고 따라가진 않잖아요. 조금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기존의 건강한 사람의 그 심장 박동이 우리의 운동을 따라가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이 페이스메이커도 자동으로 계산해서 우리의 심장 박동을 그 운동에 맞춰서 바꿔줄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들에서 뭐 바디 템퍼레처뿐만 아니라 뭐 펄스 옥시저네이션 같은 것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서머리입니다. 제가 첫 번째 파트는 머티리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롱텀 스테이빌리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내믹 코밸런트 본드라는 걸 제가 개발을 해서 결과적으로 클리니컬 그레이드 하루 만에 작동 못하면 저희가 메디컬 디바이스에 쓸 수 없는데 30일 이상 스테이블하게 작동하는 디바이스를 구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디전 어시스티드 레이저 어블레이션이라는 프로세스를 개발을 해서 하이브리드 스트럭처로 미니어처라이즈 멀티레이저 스트럭처를 저희가 만들었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는 걸 구현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100% 와이어리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페어링을 통해서 클로즈 룹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치료를 하면서 컨티뉴어스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페이스메이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메디컬 디바이스에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